안녕하세요.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를 향한 첫걸음 돈 되는 호기심이라는 이 저자 최수길 전문가님을 만나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수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작가 최수길입니다. 네. 자, 우리 최수길 전문가님은 이제 30년간 은행에서 이제 일을 하셨고 또 지점장으로 마지막에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재무설계사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 현장에서 이제 직접 이제 책을 쓰신 거 가지고 현장에 지금 접목도 하고 계시죠? 네, 당연하죠. 저는 가끔 금융생활 30년이 나름대로 전문가의 길을 왔다고 생각하고요. 그런 재능 기부도 있고, 그 다음에 재무설계할 때 제가 꼼꼼히 경험했던 사실들을 잘 접목시켜서 재무설계를 잘 짜주고 있습니다. 네네. 자,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 얘기를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해야 잘 모인다. 이 부분 한 말씀 주시죠. 네. 인풋과 아웃풋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. 우리가 돈을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꼬리표가 되게 중요하죠. 돈을 처음에 모을 때 이거는 내가 뭐 그냥 생활자금을 쓸 거야. 이거는 뭐 은퇴자금을 쓸 거야. 이거는 자동차를 살 때 쓸 거야. 이런 꼬리표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 꼬리표에 맞게 아웃풋을 사용하는 거죠. 저는 그걸 인풋과 아웃풋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. 두 번째는 골목을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. 저는 이제 아이들의 용돈을 많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. 아이들의 용돈을 받으면 보통 부모님들이 95%는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아이들의 용돈은 나를 준 게 아니고 아이들을 준 거니까 아웃풋은 아이들의 저금을 해서 아이들이 뭔가 쓸 수 있는 걸로 쓴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이런 인풋과 아웃풋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풋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가 아웃풋의 핵심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 작은 유혹들 있지 않습니까? 해약하고 싶은 유혹들 특히 이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리고 급여가 있을 때 투자하라 이 말씀이네요. 네. 제가 주변에 보면은 급여가 있어서 투자해서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움은 겪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. 근데 소득이 없는 은퇴한 이후에 투자하게 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.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결말이 아주 좋지는 않았다. 두 번째는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. 전업할 때 바로는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.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출을 받는 걸 수입이 있을 때는 굉장히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대출이 생기면 마음가짐이 바뀌고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상환하게 되면 곧 그게 저축이 되거든요. 물론 이런 대출들은 퇴직 전에 꼭 갚아야 합니다. 수입이 있을 때는 어쨌든 뭐 대출도 건강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.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한다. 투자를 했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게 명확하고 예를 들어서 뭐 투자했는데 돈을 얼마 벌었어 이런 건 의미가 없죠. 실제 내가 결과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려면 결국은 통찰력이 중요한데 제가 주변에서 만나서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의 귀동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아니면 다른 사람이 투자하니까 나도 투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만의 통찰력이 없이 남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. 하나는 모르는 곳에 투자하면서 신중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이나 예를 들면 뭐 펀드나 이런 게 물론 우상향으로 많이 갈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거든요. 그럴 때 내가 손절매를 어느 타이밍에서 해야 되느냐를 처음에 투자할 때 좀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가능하거든요. 저는 그거를 20%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20% 이하로 원금이 까지면 그 다음부터는 판매나 그 손절매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환급성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유연한 자세로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 그것이 곧 통찰력이다. 투자는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죠. 누구나 위기는 있다 이 말씀은요? 위기는 제가 또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.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오르막길로 갈 수도 있고 뭐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고요.
제가 은행 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1인 지점장으로 약간 쫓겨난 것 같은. 네. 그래서 저는 그때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. 인천, 검산, 신도시부터 포천까지 모든 부동산을 다 다녀봤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한 5개월 만에 실적도 한 480억 정도 했었고요. 네. 다시 또 별내신도시 지점장으로 가게 된 거죠. 네. 그래서 저는 항상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. 또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꼭 그걸 메모하고 분석해서 다음에 똑같은 위기를 맞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단하시네요. 진짜 위기가 기회로 만든 직접 또 경험하신 그런 좋은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네요. 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? 우리가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건 그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는 거지 않습니까?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지 내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. 보통 3가지 정도를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산과 부채를 한번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고 매월 현금 흐름 한 번 정도 체크하고 특히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좀 속속들이 보면서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. 우리가 종잣돈을 모으는 건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통해서 분석하고 남는 여유 자금을 이렇게 종잣돈으로 가져가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자산 부채 점검하고 월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제 내가 또 저축할 거나 투자할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거잖아요. 특히 생활비 이런 부분도 지금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. 아주 많죠. 뭐 뒤에서 한번 얘기할 건데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가 많고요. 특히 뭐 관리비에 보면 뭐 물 사용하는 거나 온수 사용하는 거,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은 다 점검할 게 많습니다. 좋습니다. 뒤에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. 저축은 왜 수입 X5% 해야 할까?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?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저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? 그게 제 생각에는 일단 저축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를 먼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저도 어제도 다른 분 상담을 잠깐 해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쓰고 나머지를 있으면 저축하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내가 저축을 얼마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. 만약에 내가 단독 가구 정도는 한 60% 이상은 해야 되겠다. 뭐 둘이면 뭐 한 50%대, 아기가 있으면 뭐 한 40~40%대. 또 월급이 좀 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생활비에 고정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그래도 미니멈 20~30%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해서 뭐 가장 큰 원칙 얼마만큼 먼저 저축을 할 것이냐. 네네. 신용카드 명세서를 살피면 뭐가 도움이 될까? 저는 신용카드 명세표를 아주 은행 처음에 다닐 때 한 30년 전에 보질 않았었거든요. 네. 왜냐면 그게 뭐 예전에는 종이로 왔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오지 않고 다 앱으로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속에 쓴 내용들이 도대체 뭔지는 정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명세표를 보고 보는 습관을 길러서 그 속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체크카드로 좀 전환하는 것도 괜찮은 거냐. 저는 지금 체크카드를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. 그 체크카드 써보면 또 나름대로 통제력도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용카드는 소비가 통제가 좀 덜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카드를 몇 개나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게 많거든요. 사용하는 것도. 그리고 또 웹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25만 원인데 30만 원 쓰면은 뭐 좀 할인을 받을 수 있거나 뭐 캐시백이 될 수 있거나 뭐 이런 현혹에 빠져서 계속 신용카드를 좀 더 증대해서 쓰는 케이스가 많거든요. 저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신용카드를 좀 고민을 좀 해서 체크카드도 좀 써보고 명세표도 잘 보고 뭐 그 속에 내용 외식이나 교통이나 뭐 차량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 내가 생활 소비에 아주 도움이 된다. 네,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을 쪼개 관리하면 불편하지 않을까? 뭐 통장 쪼개기에 대한 얘기는 뭐 흔히들 뭐 좀 많은데 어떻습니까? 저는 뭐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두 가지 측면에서 확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통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거의 안 받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불편한 건 거의 없을 것이다. 그리고 좋은 점은 우리가 용돈을 관리하고 뭘 관리하던 통제력이 생긴다는 거죠. 돈의 통제력을 받을 것이냐 내가 돈에 대한 통제력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통장을 약간 쪼갠 다음에는 자동이체의 힘이 있습니다.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크게 신경 쓸 게 없죠.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급여, 생활비, 비상금, 신용카드 통장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
비상금 통장이죠. 왜냐면 비상금 통장에 뭐 우리가 월급의 일정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중요시 여겼던 목적 자금들을 생각해서 쓰게 되거든요. 그래서 꼭 비상금 통장은 별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급여 통장, 생활비 통장, 비상금 통장, 또 신용카드 통장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준비하셨네요. 투자 상품 등 투자 원칙. 과거에는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적금만 갖고도 사실 뭐 재산을 불리는데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? 저도 은행 처음 들어갔을 때 이율이 무려 13% 정도 됐으니까요. 네. 지금은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예금 1%도 안 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2% 중반이지만 금리는 내려간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투자 상품의 무엇인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는 이제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안전자산 정기예금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거든요. 근데 우리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가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인 거죠. 제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내가 목표 수익률을 얼마큼 가져갈 것이냐. 최근에 물어보면 5%대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. 채권과 뭐 주식에 아니면 뭐 주식형 펀드, 뭐 채권형 펀드 몇 개 그죠? 아니면 ETF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면 투자할 때 정리식 투자로 해라. 누구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됩니다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절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제가 예전에 가만히 있다가 50%까지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 10%나 20% 했을 때 내가 타이밍에 빠져나가고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니잖아요. 더 좋은 선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원칙을 갖고 투자하면 돈이 잃지 않고 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왜 부동산도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할까?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뭐 아파트만 생각할 수도 있죠. 근데 부동산이 뭐 여러 채가 있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되는 거죠.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포지션을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자의 개념은 보통 금융자산이 10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. 안 되시는 분들이 한 80%가 부동산일 수 있고요. 그래서 부동산의 포지션을 내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. 첫 번째 비중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이거를 팔고 상급지로 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 뭐 가치 자산을 높일 수 있는 거와 수익형으로 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.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은 처음에는 뭐 30대에서는 가치 투자로 좀 많이 가고 아파트 이런 거 투자를 해야 될 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50대가 넘어가면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가 지금 이제 줄기 시작했거든요. 앞으로 10년간은 향후에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아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, 부동산 쪽에서는.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유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부동산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상속 증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. 이런 것 전체를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돈 되는 호기심 저자 우리 최수길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이 돈 되는 호기심, 왜 이제 이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지, 또 호기심을 가진 이후에는 또 어떤 이제 메모를 통해서 또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, 또 이게 나중에 이제 투자라든지 이제 노후 준비라든지 정말 이 재무 설계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어떤 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잘 좀 준비하면 좋을지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수고해 주신 최수길 전문가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